요즘 한강벨트, 이른바 한강벨트가 언론에 자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구 성동갑, 마포갑, 마포을 굉장히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특히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에 일당이 되고자 노력하고요. 과반이 되면 더 좋겠고. 근데 그러면 수도권에 이겨야 됩니다. 근데 수도권에 이길 수 있는 곳 중에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곳이 지난 총선은 졌지만 작년 재작년의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4.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승기를 잡고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곳이 바로 이 한강벨트거든요. 아. 우리가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 정당이 무조건적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민심에 따라서 표를 바꿔 찍을 수가 있는 예.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구청장을 당선시키냐 못 시키냐가 그 지역의 조직력과 표심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한강벨트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지역의 구청장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가져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있는 이 한강벨트만큼은 반드시 탈환해야 된다는 의지를 우리는 갖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 뺏기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니까 완전 사활을 걸고 서로가 각축전을 벌이는 곳이 된 거고 그 핵심이 광진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광진의 핵심이라는 얘기 제가 잠시만요. 처음 들어본 얘기가지고. 이게 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네.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뭐 또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제약이 있으니까. 제약이 있으니까 광진 빼고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뭐 마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김경률 회계사 관련해서 뜨거운 지역이 됐고 또 임종석 이제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수석이 나오기로 한 중구 성동구 갑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윤희숙 의원을 언급하면서 뜨거워졌어요. 이 지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디가 우위다? 일단 그 김병민 전 최고께서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한강벨트 쪽은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이에요. 현역들이 대부분 그 배치돼 있죠. 예. 근데 좀 이 각 의원들의 사연 때문에 좀 흔들리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면면을 보면 정청래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도부의 대표적으로 어떤 저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를 흔드는 부분들이 선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고 그런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축이 여기를 뺏어오는 부분들을 저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저는 여기를 흔든다는 정도 수준까지의 전략이다. 아, 그러니까 정말 승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조금 흔들고 싶어서 여기를 그런 거다. 흔들면서 수도권 이 전체 판을 한번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를 들면 뭐 강북이나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 경기도 어디를 흔들어서 뭐 할 겁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중진의원들이 있고요. 특히 말씀했던 지도부의 아주 핵심 관계자가 여기에서 지금 자리를 포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물 경쟁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한강 바로 위에 있는 뭐 광진 쪽도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그 국민의힘의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를 흔들어가면서 가면 이번에 수도권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 전략상으로 우위를 아니어도 최소한 득점은 할 수 있지 않겠냐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도 선거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포 갑 같은 경우에는 13%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구 성동구 갑 같은 경우도 13.4%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어요. 예. 근데 이 두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출마하거나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을 잘 하면은 한번 국민의힘에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용산 같은 경우는 0.7%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고 예. 중구 성동 을 같은 경우에는 4.7%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어요. 저희가 선거를 기획을 하거나 예측을 할 때 대략 5% 정도 내외 차이는 구도가 나쁘더라도 후보의 인물론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산이나 성동구 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도전을 해봄으로써 확실히 좀 이길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몰리는 거다. 그래서 이걸 사수하려는 민주당의 노력도 상당히 좀 강하겠죠. 그렇죠. 여기 우리 지도부가 다 있어요. 네. 김병기 사무부총장, 고민정 최고, 예. 예를 들면 정청래 수석 최고, 예. 뭐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받아요, 예, 그거는? 예. 그러니까 공천 이런 안 이제 준다고. 말하자면 이 축이 현 지도부에 대한 우연치 않지 모르겠지만 현 지도부의 핵심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는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흔들게 되면 유의미한 또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요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사천 논란이 불거진다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부동산과 정치가 연결돼서 이게 마용성인데 사실 그러면 결국 자산가들이 보수 정당을 찍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 토대상에서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아까 뭐 퍼센트 얘기했지만 제 기억으로 한 890표 차인가 강태웅 후보가 아마 저기 권영세 의원한테 진 게, 근데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진보 정당 후보들이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표차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마포 같은 경우 지난번 구청장 선거가 약간 그런 결과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야권의 단일화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또 압박이 저희한테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여기들은 사실은 잘 보시면 강남 서초는 그냥 아무나 공천을 못 받고 부산에 더 이상 있거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라도 한번 포스터를 붙여본 다음에 마지막 한 달 바람이 불어서 요행수 아닌 요행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약간 기대 반 노력 반으로 이제 그래도 공천장을 꽂고 싶은 지역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고인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역에 과감한 혁신 공천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서대문에 우상호 의원 불출마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전략 공천 하는 거 제외하고 여기는 사실 마포갑 이런 데는 이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략 공천 민주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컷오프를 일찍 했다가는 뭐 개혁 미래당이나 이런 데 이삭죽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쭉 미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봅니다. 개혁미래당 당사도 가까워. 말씀하신 마포갑에 지금 예비 후보 민주당 예비 후보를 보니까 많아요. 노웅래 의원 있고 이지수, 유창호, 오성규, 이로문, 이은희, 박경수, 홍성문 굉장히 많은 예비 노웅래 후보들이 의원이 있거든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최근에 예, 사모님 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빌 것이다 후보들을 생각한 네,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조금 거군요. 좀 저는 아쉬운 게 거기에 리스크 있을 비면 보통 당에서는 전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 많이 덤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씩 그래요. 서대문 갑 같은 경우, 저는 서대문 갑에서 이제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우상호 의원. 근데 거기도 우상호 의원께서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 전략이야. 내가 불출마를 했으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 덤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수진 의원 다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말하는 모양새가 안 좋은 부분들이 펼쳐지는데 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루틴하게 됐던 부분들은 좀 읽으면서 가면 좋겠지. 정치라는 게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마포 갑은 저는 일단 노웅래 의원한테 자격은 적격 심사를 줬어요. 공천 네, 그렇습니까? 공관위 쪽에서 심사를 받을 수 그게 있는 맞습니까? 정도까지는요.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근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근데 당에서 결정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마포 갑 쪽은 당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빈대가 없잖아요. 지난번 예. 총선에서 너무 많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갖고 갔고, 서울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의원들이 재선, 3선 거의 중진급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대거 컷오프하거나 걷어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준우 대표께서 말씀 주셨던 고인물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민주당이 극복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척점에 아까 윤희숙 의원 4천 논란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도적인 인물이거든요. 우리 당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쓴소리하고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아서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거기다가 더불어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킬 것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가게 된다면 수도권의 판을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많은 변화들을 끌고 갔을 때 민주당은 과연 거기에 새로운 인물들을 얼마나 투입하게 되는지가 비교 관전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 뭐냐면 예. 좋은 지역에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추천을 하면 사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마포 을이나 중구 성동구 갑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에 국민의힘이 13% 차이 이상으로 졌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지역에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인정하거나 뭐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출마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꼭 사천일까 그런 생각도 좀 여기 들어요. 강남 서초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하면은 사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모든 건데 전략 공천은 사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사천이에요. 네. 아니, 근데 사천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당대표가 또 알겠습니다. 당 기여도 점수 본인이
뭐 점수를 매기겠다고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요. 사천이라고 보기는 그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근데 일이니까. 김병민 전 최고는 요 한강벨트 라인에 새로운 인물을 지금 여당에서는 집중적으로 배치할 거다. 그게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당 내에서는 보고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좀 기존의 인물들을 내세우는 모습인 것 같아요. 반대로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강벨트 모습이 거기는 오산 얘기 나오고 뭐 아니까 너 어디였어? 최근에 이순영 앵커께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 처음 궁금해서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 답을 하는데 얼굴 빨개졌어요 지금. 아니 뭐 얘기하세요.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 민주당에는 말씀한 대로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김준호 대표께서 고인물이라는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일부 고인물도 있지만 많은 새로운 어떤 물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방향들은 고인물에 대한 어떤 혁신이라든지 어떤 물갈이 같은 데에서 좀 미온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없고 두 번째는 그래야 되는데 좀 이렇게 물갈이가 돼야 국민들한테는 그런 눈높이 맞는데 그게 좀 없어서 미온적이라서 아쉽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당에서 그래도 당에서는 나름대로 좀 내공이 있고 인지도도 있고 하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좀 활용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 곳에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좀 전국적 인지도가 있잖아요. 물론 특정 지역에서 오래 하셨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당원들에 대한 어떤 지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에서는 여러 곳을 그분을 이렇게 이름을 돌려서 경쟁력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 여러 곳이에요? 송파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나경원 여러 전 곳입니다. 의원- 여러 곳입니다. 뭐 예를 동작을로 들면 특정된 건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수도권의 한 4곳 정도를 추미애 전 장관으로 돌렸어요. 아니 동작을에서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뭐 거기도 이런 했고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결과는 송파도 비공개입니까? 예, 송파도 했고요. 결과는- 그다음에 예, 여러 곳을 지금 돌렸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의 구원투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줄 알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더 보태면 추미애 전 장관 여러 가지의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서 정치인 추미애로서는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효용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지만 두 번째 본인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출구 방식이 굉장히 거칠고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예. 갈등을 초래하는 것들, 노영민 전 비서실장 거기에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끄집고 나와서 이 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했을 때 본인은요? 본인이 제일 라는 부분에 좋아하는 있어서는 아무리 배지를 한번 더 달고 싶고 알겠습니다. 내가 정치를 해서 이번에 좀 활용을 당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다. 제 말이 그 말. 그리고 선수가 지금 5선이었잖아요. 아마 헌정사상 역대 최다선 여성 의원 대여섯 명 있을 거예요. 여성이 5선까지만 딱 있는데 아니 저는 선수나 나이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봉사할 역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게 안돼. 제가 볼 때는 중원 싸움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안 쓸 중성도 것 같아요. 갑에 나와서 윤희숙 의원이랑 딱 붙으면 아주 그림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왜 자꾸 김병민 전 이상하게 후보가 붙이는 거예요? 원하시는 그림이고 아니 지난주에 김준우 대표가 지난주에는 위원장이셨죠? 네. 김준우 대표가 이제 대표입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문제로 지금의 이제 지지율이나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최종 의사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은 그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는 준연동형으로 가고 뭐 연합 정치를 하는데 이런 주문을 하는데 저는 평론을 할 때 객관적으로 제 바람이나 그 소망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당인 정치인이 아니라 좀 떨어져서 저는 얘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의 문제에서 다른 한 축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거나 정리하기 위해 필요성이 새롭게 저는 연말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필요로 한 연합 정치가 무슨 당 밖에 있는 뭐 다른 소수 정당이나 제3지대 정당이나 뭐 진보 정당이 아니라 당 내 여러 세력들과의 연합이 더 이상 그러니까 균열이 가속화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연합 정치의 어떤 가치나 덕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지금 다른 분들이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세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특별히 이게 사천 뭐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 잘해야 뭐 비례 몇 장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는 선거제의 가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만 그와 별도로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내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연동형으로 가야 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여러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건 잘했다라는 정도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아직도 결단을 그냥 미루고 있는 건데 더 자세한 깊은 내용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그렇게 하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죠.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연동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예요. 그러니까 이 병리병으로 갈 것 같았으면 벌써 최고위에서 당원 투표 하자고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 부분을 오케이를 하면 이건 병리병으로 가자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도부에서 서로 간의 갑론을박이 정리가 안 되니까 지도부가 그러면 당대표께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한테 간다는 것은 결국에 병리병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여론이 많다. 그 대신 당대표가 그 부담을 져라. 라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안에 이 당대표 입장을 정할 것 같고 연동형으로 연동형제로 갈 공산이 크고 아마 발표가 된다면 다음 주쯤에 이제 호남 일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 해서 아무래도 그 선거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만지작거렸던 오해, 그동안 약속에 대해서 7차례나 얘기했는데 제가 병으로 대해서 계속 만지작거렸던 오해가 있잖아요. 예. 왜 그래 주저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속시원하게 털고 가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내부적인 네, 그런 네.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럼 여당은 좀 어떻게 이렇게 연동형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어떻게 의사소통이 좀 될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2달여밖에 총선이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이 시각에도 국민들께서 아직 명확한 선거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비극이고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키를 혼란스러웠던 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재 상황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시종일관 지난번 총선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채로 선거제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됐을 경우 부득이하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피력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선택을 하겠죠. 근데 민주당이 만약 연동형을 가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민주당이 과거처럼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민주당을 보게 될지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상황보다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만드면 또 공천권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지난번처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전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실무적으로는 국민의 미래인가? 뭐 창준이 만드는 걸 이미 준비하고 움직임이 있다. 좀 있다고 네, 있다고 파악을 하더라고요. 하셨군요. 알겠습니다.